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금요일 시장, 우리 시장도 하락했고 미국 시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로 보이는 것은 유럽 시장도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시장은 막판에 외국인이 선물로 살짝 들어올리면서 푼 매수 헤징을 늘렸죠. 월요일 시장 사고 나기 딱 좋은 상황인데 주말에 고민이 많습니다. 왜 시장이 하락했는지, 그리고 대응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갭 다운을 했지만 채 1%도 하락하지 않은 376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게다가 장 초반에는 바로 밀리지도 않았죠. 1시간 동안 외국인은 조심스럽게 선물 매수를 하였지만 현물을 꾸준히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눌러댔는데요. 오늘 시장을 하락시킨 주범은 외국인보다는 연기금이 현물 매도와 투신이 선물 손절매였다고 봅니다. 투신이 네이키드 선물 매수가 손절되면서 상승을 계속 제한했고, 그 덕에 1월 17일에 있었던 이 초반 갭필이 리니어한 반등이 나오질 못했습니다. 결국 1시간 동안 상승이 제한되자 롱포지션을 잡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빠르게 손절하고 기관이 현물 매도가 더욱 거세지면서 지수는 373.5선까지 밀려버립니다. 그런데 홍콩 개장 전 전산장에서 생각보다 호가가 나쁘지 않게 형성되자 외국인들은 손절매했던 선물을 다시 롱으로 담았는데요. 홍콩 시장은 전일 숏 커버링으로 추가 상승한 부분을 빼고 현물만 본다면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갭다운이 마이너스 1%도 나오지 않은 것이었죠. 1월 20일에 하루 상승폭이 무려 3%가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 갭다운은 이 홍콩 시장도 아주 무지하게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시장은 11시에 홍콩 시장이 짧은 반등과 함께 장중에 발생한 언더슈팅을 극복하기는 하지만 다시 376선을 넘어선 선물은 홍콩 시장이 다시 눌리니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꺾으면서 줄줄 밀리게 됩니다. 이렇게 오전장 1시간 동안은 투신이 선물 매수를 손절하면서 선물을 베이시스를 베고데이션 마이너스 0.4포인트로 밀었고, 반등 이후 홍콩 세션이 11시부터 밀릴 때는 투신이 아닌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선물 베이시스를 마이너스 0.45포인트까지 밀어내면서 시장을 눌렀지만 오후 들어서 계속 373.5선에서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으면서 오후 2시 30분 홍콩 시장이 반등을 시작하자 우리 시장도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다시 매수로 전환시켜서 그 자리부터 일봉상 긴 아랫꼬리를 달면서 스트레이트 반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선물을 4천억도 안 되는 물량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들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중국 시장은 분명히 좋은데 그래서 굳이 한국 시장에 프락시로 이 숏헤지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 금요일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이 좋지 않으니까 갭 리스크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방향성을 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쭉 사들이고 나서는 풋옵션을 무려 44억치를 매수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하방 헤지를 보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특징을 몇 가지 더 이야기해보면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이 청약 환불금이 개인들 계좌에 꽂힌 날이었죠. 덕분에 시초가부터 개인들은 시간당 4천억에 가까운 화력을 보이면서 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밀릴 때마다 매수를 한 동안 거기에 외국인도, 연기금도, 사모펀드도 하여간 죄다 갖다 때려부으면서 개인이 방어력을 시험했는데요. 저는 이번에 들어오는 개인들이 화력이 확실히 작년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다고 보는 것이, 조금 오버해서 이야기하면 부동산에서 정리되는 자금들이 주식으로 이동하는 일종의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시작되고 있다고 봐요. 진짜 긴 그림에서, 그러니까 2023년 이후에는 올해 개인들이 받아낸 물량이 코스피 시장이 멀티플을 다시 올려놓지 않을까 합니다. 이거 뭐 시황 이야기하다가 엉뚱하게 세면 안 되니까 이 부분 또 나중에 얘기하고요. 어쨌든 개인이 매수 파워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장이 앞으로 더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개인이 스마트하게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레버리지를 섞어가면서 결국에는 이른바 바닥에서 개털리게 되지 않을지는 고민이 되네요. 자, 그리고 옵션 시장도 봐야죠. 오늘 옵션 시장에서 개인은 위클리 옵션이 델타 롱 방향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변동성을 팔면서 델타 롱을 키웠어요.
방금 마감한 미국 시장이 또 빠졌는데 정말 월요일날 어찌할지 걱정입니다. 게다가 먼슬리 옵션은 아직 만기가 많이 남았지만 오늘 시장이 장중에 급락을 해서 해치포인트인 373.85를 깨고 내려가니까 풋옵션 내가격들, 특히 380이 롤링 다운되면서 일부 손절매가 됐지만 외가격 풋옵션은 개인이 레이쇼 스프레드의 규모를 더 키우면서 델타를 상방향으로 키웠어요. 월요일 이 한국 시장이 373.5 이하로 갭 다운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초반에 풋옵션 쪽에서는 마진콜에 의한 롤링 다운 수요가 발생해서 작은 투매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반면 콜옵션은 계속 반등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외가격 콜들의 개인들 매수가 붙어있는데요. 여기에 외국인들이 반등은 없다 이렇게 외치면서 계속 상방 뚜껑을 닫아놓은지라 참 답이 안 나온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을 보면 글로벌 지수 변동성이 죄다 20포인트가 한참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아직도 변동성이 20포인트를 제대로 넘어가고 있지 못하죠. 이는 투매가 나오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또 따라서 월요일이 됐던 다음 주에 투매가 나오면 그제서야 변동성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변동성 슈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추세 반등은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변동성이 슈팅이 나오려면 이 풋옵션의 롤링다운 또는 손절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3월물은 풋옵션 아래쪽으로 행사가가 2월물은 풋옵션 행사가가 아래쪽으로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격들 월물 초부터 하락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른바 감마가 살아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 시장이 좀 과다하게 변동성이 눌려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유럽 세션에서 드디어 유럽 증시가 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시장도 이제 언더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언더슈팅은 현물에서 기반한 것이 아닌 파생시장에서 기반한 언더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이 갑갑한 상황이죠. 이번에 슈퍼개미가 풋옵션 200억을 질러서 더블을 벌었지만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베팅 능력이 있으면 추세를 제대로 먹어야지 고작 200억 먹고 그만두는가 입니다. 옵션 매수는 추세를 먹기 위해 하는 것이고 옵션 매도는 비추세를 먹기 위해 한다? 뭐 꼭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옵션 매수는 추세를 먹어야 이익이 극대화되죠. 그건 이익이 비선형성 때문인데,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옵션 매수는 정말 기다렸다가 해야 돼요. 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1년에 한 뭐 몇 번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참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신중하게 들어갔다면, 이번에 그렇게 200억 들어갔다면 이번 기회는 반드시 살려야 되는 거였어요. 즉 폭락을 제대로 먹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잘랐죠. 아쉽습니다. 자, 머리 아픈 얘기는 그만하고 이따 총평 때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갑니다. 오늘 유럽 증시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월 들어서 계속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리스크 오프 흐름이 글로벌 증시로는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보여줬는데, 아시아 증시 중에서 홍콩 증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요일 유럽 증시는 장중 눌림을 모두 이겨내고 고가로 마감을 했지만 유럽 세션 마감 후 미국 증시가 종가 저가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유럽 지수 선물도 갭 다운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갭 다운 폭이 정말 적었죠. 게다가 갭 다운 후 3시간 동안은 밀리지도 오르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장이 버텨대니 나스닥 선물도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반등 나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렉스가 위치한 프랑크푸르트 시간으로 점심시간 땡 치자 현물 매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독일 증시를 포함한 이 유럽 증시는 급락을 얻어맞게 됩니다. 이 개별 종목이 하락이야 뭐 지멘스 그룹 주식 그리고 또 메스타스 같은 주식들이 실적으로 얻어맞은 것이지만, 오전장을 버텼던 시장이 점심시간부터 아무런 이슈 없이 변동성이 터지면서 하락을 해서 미국 세션 개전 때까지 밀리고 또 중간 반등 잠깐 나왔다가도 종가까지 또 밀린 것을 보면 유럽 시장도 이제 미국발 글로벌 리스크 오프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으로 스탑로스가 나오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채권 시장은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주초에 영국 채권이 강력한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급락을 한 뒤로 꾸준히 반등이 나와서 주봉상 제법 큰 양봉으로 마감을 하였어요. 마찬가지로 유럽 채권도 유럽 세션에서 꾸준히 상승을 이어나가면서 미 국채도 동반 상승시켰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ECB의 그 라가르트는 인플레이션은 통제 범위 안에 있고 공급 병목도 올해 안에 안정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지정학적 이슈가 경제에 결정적으로, 이 크리티컬리라고 했는데 중요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리스크를 간접적으로 표현했어요. 이 발언과 함께 유럽 장기 국채가 상승폭을 키워나갔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통화시장과 채권시장이 엇갈린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돼요. 왜냐면 이런 발언이라면 채권시장, ECB의 그 인플레이션 발언과 또 공급병목 발언, 그런 얘기가 어제처럼 채권 가격을 상승시켰다면 통화는 더 빠졌어야 되거든요, 유로는. 그런데 오늘 유로화는 안 빠졌어요. 무엇이 달란지 이 통화시장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그 라가르드 발언 이후로 유로화가 유럽 세션에서 그리고 미국 세션까지 쭉 눌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 세션에서 언더슈팅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10시에 저점 1.1325를 찍은 유로화는 그 뒤로 급반등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미국 세션 시작할 때까지 줄기차게 상승을 해서 전일의 눌림을 모두 만회하게 됩니다. 유럽 세션에서 이 라가르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그리고 공급 병목 일시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품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 유로화도 반등을 했고, 이것은 라가르드의 립 서비스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증시가 빠져도 달러 자산이 빠질 뿐 유로화는 밀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펀더멘털 리서치가 된, 기반이 된 매매를 하게 되면 아시아 세션에서 이 수급에 의해서 눌림이 나올 때 쪼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차트 매매를 하는 입장이라면 아시아 세션에서 눌렸을 때 손절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대를 바꿔서 우리가 이제 유로존에서 근무하는 기관 FX 딜러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전일 유럽 세션 다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 세션 뭐 마감 때, 그리고 아시아 세션에서 그 내내 그런 흐름들은 24시간 거래되는 통화시장에서 손절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밤 사이에 있었던 그냥 노이즈에 불과한 거예요. 기관 딜러는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시아 세션에서 하락이 나왔다가 출근할 때 보니까 제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면 자신이 포지션에 영향이 없었던 거죠. 이 글로벌 매크로 트레이딩을 하려면 이렇게 선 긋고 매매하는 것보다 펀더멘털 리서치에 집중해야 불필요한 손절매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선 긋기를 잘 못해서 그런 거기도 하고요. 다시 시황으로 돌아가서 채권시장과 통화시장이 반응 차이를 설명드리면, 통화시장에서는 라가르드가 똑같은 말 했는데 더 이상 말빨이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상 채권은 오늘 밀려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라가르드가 오늘 추가로 한 말인 지정학적 리스크 언급, 요걸로 장기 채권이 오버슈팅이 났습니다. 물론 미국 본장 초반에 미국 증시가 처음으로 200일선 붕괴 딱 이렇게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채권이 튀긴 했는데, 그 뒤로 다시 반등했다가 지수가 종가 저가로 처박혔는데도 장기 채권은 윗꼬리를 만든 채 마감을 했어요. 따라서 현재 채권 시장에는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일부 반영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증시 급락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미 상당량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채권 매도를 늘릴 기회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상품 시장 이야기는 간단히 할게요. 유럽 시장에서 그 상품 시장 변동성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그리고 아시아 세션 오전장에 뭐 눌림이 있었던 것을 다 극복해낸 이상적인 그런 기술적 조정을 거친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 시장의 업사이드는 크게 위로 열려 있다고 보고요. 이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이 라가르드의 용가리 통뼈 고집을 반드시 응징할 것으로 봅니다. 참, 이 새벽에 발표된 베이커 휴즈 오일리그 카운터, 이게 491개로 정말 오랜만에 한 개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텍사스 기름이 $80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 오일리그 카운트가 감소한 것은 대체 무슨 이슈일까요? 급등을 기대하는 것일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넘어갑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이 전일 본장 마감 때까지 투매가 나온 데다가 본장 마감 후 넷플릭스의 어닝 가이던스에 실망한 이 투매가 이어지면서 100포인트가량 추가 하락을 했어요. 이 여파로 마켓메이커들이 스프레드를 크게 벌리면서 아시아 세션 내내 비추세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4,600선에서는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자 반등이 시작되었고,
그러면서 유럽 세션이 생각보다 밀리지 않자 나스닥 선물도 꾸준히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세션 점심시간 이 프랑크푸르트 이 도시락 폭탄 떨어지면서 나스닥은 상승폭을 급히 반납했고 결국 본장 개장에는 보합 출발을 하게 됩니다. 처음 5분 동안은 나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듯했어요. 근데 바로 눌림이 시작돼서 1시간 동안 300포인트를 또 밀어버리면서 언더슈팅을 줬죠. 0시 22분경 S&P가 200일선을 조심스럽게 깨자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또 스트레이트로 끌어올립니다. 이 스트레이트 급등은 유럽 세션 마감 때까지 이어졌는데 이때 변동성은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반등은 진짜 상승의 반등이 아닌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봐야 하고 매도의 찬스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이 평일이면 모르겠는데 미국의 그 주식 옵션 만기가 몰려있는 날이고 또 게다가 금요일이죠. 이 투자 심리가 나빠지게 되면 종가 저가의 언더슈팅이 날 수 있는 날이에요. 또한 이 사흘 연속 오전장이 고점 부근을 살짝 돌파한 상황에서 유럽 세션과 겹치는 시간에 이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쌓이는 것을 보면 시장은 반등 시 매도를 계속 외친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도 나스닥 기준 14,780포인트 이상에서는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쌓였고 그 무게에 의해 유럽 세션 마감하자 하락이 시작되면서 당일 시가를 깨고 이후에는 아시아 세션에서 한참 지지를 받았던 14,600포인트까지 점진적으로 수렴해 가는데요. 장마감을 1시간 반 앞두고 당일에 진입했던 롱들이 스탑로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4,600선을 깨게 되고 이후로는 14,600포인트는 기술적 흐름에 의해 지지선이 아닌 저항선으로 바뀌어 투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젠 두 번째 투매가 기록된 종가 저가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시장의 특이사항이 S&P 기준 연속 나흘간 대형 음봉이 나왔다는 거, 이게 20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이런 설레발들이 많은데 저는 마지막 투매가 남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변동성 때문인데요. 어제 이어서 변동성이 백오데이션이 심화되고 있어요. 오늘 변동성 지수는 28.85포인트로 마감했는데 변동성 선물은 종가 저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7.40포인트로 백오데이션 상태입니다. 저희 시황을 오랫동안 들으셨던 분들은 변동성 선물이 콘텐고일 때는 웬만해서는 폭락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락장 자주 없어요. 변동성 선물이 백오데이션일 때는 그 정도가 심해지면 폭락이 나옵니다. 1월물 변동성 선물이 만기가 된 날부터 2월물 변동성 선물은 평소보다 스프레드가 많이 낮은 채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목요일에 처음으로 약한 백오데이션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첫 번째 투매가 나온 날로 카운트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방금 마감한 시장은 스프레드가 무려 백오데이션 1.45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투매로 기록되고 빅스 기준으로 변동성이 28.85포인트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12월이 변동성 고점을 갱신하지는 못했어요. 따라서 세 번째 투매가 남아있다고 보며 그 투매가 사실상 단기 바닥이 신호가 될 것으로 봐요. 마찬가지로 나스닥 변동성인 VXN도 34.06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어마어마한 변동성이죠. 나스닥 변동성은 12월이 변동성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종가상으로는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변동성이 종가 기준으로는 고점 말고 그러면 이제 그걸로는 이제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정도면 단기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그 바닥은 마이너스 1% 이 정도가 아니라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에 의한 아주 치명적인 바닥이 형성되어야 그게 진짜 바닥이 아닐까 합니다. 개별 종목들 보면 인베스트 뱅크가 됐던 커머셜 뱅크가 됐던 금융업 전체가 다 뚜려 맞았고 아마존 5.95% 급락을 했는데 이것 또한 종가 저가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선반영이 나온 게 아닌가 해요.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홈디스 모조리 다 두드려 맞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모더나는 오늘도 마이너스 4.45% 하락하면서 한 주간 매일 음봉을 기록하고 주봉으로 무려 21.8%가 하락을 했어요. 코인베이스는 아시아 세션에서 있었던 비트코인 등 이 크립토 상품이 하락으로 갭 다운 후 13.38% 하락을 했고요. 드디어 로빈후드는 12.98달러로 마감하면서 매수 가능 영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로빈후드를 왜 12달러 구간에서 매수할 계획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로빈후드의 가치는 이 수수료 수입이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트레이딩 이 빅데이터가 핵심입니다.
제가 개별 종목 분석을 깊이 있게 할 수는 없지만 작년 상장할 때 이 발간된 기업 분석 리포트에 담긴 이 꿈과 희망을 극단적인 보수 성향으로 멀티플을 매겼을 때 12달러 써면 사도 된다라고 보아요. 물론 여기에서 뭐 얼마 더 빠질지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근데 저는 이 정도면 담기 시작해도 되는 구간으로 봐요. 참고로 오늘 나스닥 개장 후 시장에서는 뭐 시장가 주문이 아주 난무하면서 호가가 붕붕 날아다녔죠. 이렇게 시장가 주문을 쏟아내는 소리는 마켓메이커들이 달러를 쓸어담는 소리예요. 바로 이 정보가 로빈후드의 매출입니다. 그리고 HFT 업체들이 돈을 쓸어담을 때 로빈후드도 은근슬쩍 주워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자, 로빈후드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아마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4월경에 드러나지 않을까 합니다. 더 다루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 주말에 여건이 허락하게 되면 특별 영상을 만들거나 또는 멤버십 회원들 전용으로 게시판에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한국 시장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오늘 미국 시장 하락을 1월물 주식 옵션 만기 때문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벤트가 끝냈으니까 월요일 지수 선물, 뭐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갭상승 출발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 시장 뭐 상승하지 않겠냐? 저는 갭상승 가능성도 낮다고 보지만 갭상승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매도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해요. 왜냐면 어제 미국 세션에서 처음으로 골든 드래곤 차이나 인덱스 요게 시초가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종가 저가로 무려 5%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이죠. 이러면서 이머징 ETF는 전일이 주봉 양봉을 최다 아래로 까내려가 버렸는데요. 유럽 증시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서 변동성을 상승시킨 채 주식을 종가 저가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아시아 세션에서 언더슈팅이 나올 망정 갭 상승이 지속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 시장 대응은 또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다만 장중에 언더슈팅을 준다면 오후장은 지수 반등을 어느 정도 해서 변동성을 눌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승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외 시장에 비해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낮은 상태라 변동성 폭발이 일어나야, 그러니까 투매가 나와야 바닥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며 시간상으로는 화요일이나 수요일 되어야 단기 바닥이 형성되지 않을까 합니다. 해외 시장은 기존 포지션인 미국 10년 국채 매도 그리고 유로 매수 계속 들고 있습니다. 유로 매수 포지션은 목요일에 많이 늘린 관계로 오늘 양봉이 세게 나왔을 때 일부 중간 이익 실현을 했고요. 1.13485 요 ECB 라인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걸 두고 라가르드는 계속 립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시장이 라가르드를 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또 유로가 눌리게 되면 매수의 찬스로 열릴 것이고요. 그렇게 유로롱을 모아가서 본격적인 유로 상승은 2월 중순이나 하순경 아주 대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현재는 유로롱 30개 정도 들고 있고 채권은 숏 10개 정도 가고 있어요. 그 외에 지수는 변동성이 워낙 커서 단기 매매는 하지만 포지션이나 롱, 숏 이런 거 안 잡고 있고요. 그리고 상품 시장에 대한 롱뷰는 계속 유지합니다. 참 어제 제 영상에 악플 다신 분이 하나 있어요. 유튜브 시작하고 1년 동안은 악플도 고맙다고 생각해서 매번 정성스럽게 의견을 달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악플러들이 본질을 알게 되었어요. 악플러들은 그냥 저를 죽이고 싶은 겁니다. 영상 제대로 보지 않는 건 물론이고 영상 내용을 왜곡해서 이야기하거나 특정 부분만 발췌해서 문맥에 맞지 않게 왜곡시킬 목적으로 인용을 해서 악플을 달아요. 문제는 이들 악플러들이 이 죄책감 같은 거를 전혀 느낄 줄 몰라요.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이 투자자를 구하는 행동이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돌대가리입니다. 악플러들이 본질을 알게 된 이후 그들에게 정성껏 리플을 달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그 뒤로는 가차없이 차단을 박았는데 간만에 또 나타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차단을 박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나타나서 그 아이디도 바꿨다고 하는데 그래 고생했다. 불쌍하지도 않습니다. 파생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분들 저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알고 지내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선해요. 그래서 재산은 잃었을지언정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저런 악플러들은 이 생활만 거지 같은 게 아니라 이 정신이 거지 같은 거예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그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It would have been better for that man if he had not been born입니다. 오늘 시장 급락에 댓글을 스스로 지우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남이사 뭐라고 하든 이 매크로 트레이더들은 이런 변동성 장이 기회입니다. 주식 롱온리 플레이어들에 비해서 이 단련된 매크로 리서치 능력이 이런 때 활용될 수 있고요. 또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겨운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또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